박앵커님, 전국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과연 언제 선고가 내려질 것인가, 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언론들은 지난주 금요일 14일이죠. 14일부터 시작했어요. 14일 날 선고가 내려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매 금요일마다 14일이다. 예. 지나면 또 21일이다. 이번 주 21일 날 금요일 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19일은 공지를 해야 하거든요. 당사자한테도 통보를 하고 언론한테도 공지를 하고 또 경찰이라든가 관계기관한테도 통지를 해야 그렇죠. 그에 관한 준비들을 하고 경호를 하죠. 시작하는 예.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 측은 지금 극도로 보완을 하면서 전에는 헌재 공보관이 직접 그 마이크 앞에서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얼마 전부터는 이런 걸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로 기자들에게 이게 통보를 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긴급 문자가 올 수 있어요. 자, 이렇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통보를 하거나 사흘 전에 통보하거나,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사흘 뭐 이 정도 간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금요일 날에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다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이 그 심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 그러면 금요일을 이른바 마지노선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과 이런 걸 볼 때 지금 법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이틀 전에 해야 되는 의무, 이런 법조항은 없어요. 그렇죠. 단행만 얘기할 뿐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하루 전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로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빨리 지금 신속하게 파면을 해달라. 지금 그런 쪽으로 민주당이 좀 굉장히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 모든 그 주요 간부들이 일제히 신속한 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빨리 하면 민주당에게 유리한가, 뭐 이런 의문은 들지만 이번 주는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3월 말까지 열고 봐야 된다. 3월 28일이 금요일이니까 이게 주중 주초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26일이 유명한,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속도전을 편 것은 문영배 권한대행이 결국은 이재명 항소심 선고 이전에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항소심 선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 그런데 뭔가 지금 서로 짬짬이가 된 것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26일 선고일을 앞서서 24, 25일 하든가, 아니면은 27, 8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금요일 날 한다고 하면 28일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17일 밤 7시 반에 서울 신촌에 보면 거구장이라는 있죠. 유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애용했던, 저도 이제 30대 기자 시절에 여기 그 냉면하고 불고기가 맛있어서 DJ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거구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이재명 대표가 간부들을 긴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뭐 긴급 문자 메시지가 오니까 이제 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대체 헌재 심판 기일 지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 대책이든지 뭐 정보가 있으면 좀 얘기해 봐라.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그 참석자가, 이게 뭔가 그 한 재판관이 누구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계속 그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정보가 들립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는 건데, 이게 일종의 굉장히 위기감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사설 정보지 찌라시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 재판관이 누구냐 대체, 뭐 이런 얘기부터. 정형식 재판관이냐, 아니면은 주심임을 맡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아주 법리로 이른바 인용파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고 있다는 김복형
여성 재판관이냐. 네. 그러면서 두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도 나오고 있는 지라시가 있고 우리 선배님 말씀대로 정영식이냐 김복형이냐. 그런데 제가 주목한 지라시는요. 이게 지라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설정보지도 다 나름의 그 정보를 좀 갖고 있죠. 있습니다. 네. 김형두 재판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김형두 재판관이 각하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선택지를. 자,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저도 확인을 했어요.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 각하 쪽을 생각한다는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는 기각이나 각하가 효과가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면 그렇죠. 효과는 똑같죠. 8명 중에 6명의 인용이 안 나오면 기각이든 각하든 이게 3명 이상만 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형두 재판관 이름이 갑자기 며칠 전부터 부상하고 있어요. 김영두 재판관이 만약 기각이든 각하 쪽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면은 그건 보나마나 4대 3이다. 지금까지는 5대 3으로 다 얘기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이 5대 3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말씀은 정영식 또 김복형, 조한창 이렇게는 이제 이 기각이 확실하다고 보시는 건데 제가 들은 얘기는 정영식, 조한창은 정말 확실하고 김복형은 보수 우파인데 기각인지 각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입장이고 원래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추천한 분 아닙니까? 이 김형두 재판관을 제가 좀 잘 압니다. 이력을 제가 아주 잘 알아요. 왜냐하면 김형두 재판관은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동암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 학교가 신설학교, 그때 신설. 그러니까 이 59살의 김형두 재판관이 신설됐던 전주 동암고의 1기 졸업생이에요. 그렇군요. 1기 졸업생인데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 해 후배입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서로 잘 모를 거예요. 예. 근데 이 김형두 재판관은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서 전주로 이제 유학 아닌 유학을 와서 전주의 모 중학교를 나와서 동암고를 간 거예요. 다 이게 뺑뺑이였습니다. 그때는. 예. 근데 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법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주의 신설고등학교에서 정말. 서울법대를 척 가서 더 놀라운 것은 재학 중에 사시에 합격합니다. 재학 중 합격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수재. 예. 그렇게 한 뒤에 바로 또 판사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시를 합격해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대개 판사가 되고 그 다음이 검사, 그 다음이 변호사 아닙니까? 예외는 일부 있지만 그랬는데 이 판사가 됐으니까 이거 완전히 좀 심한 말이지만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이 신설 동암고등학교 1기였기 때문에 선배도 없어요. 뭐 끌어주는 사람도 없어. 전주고등학교 같으면 왜 역사가 유구하니까 선배들 덕을 본다지만 김형두 재판관은 그야말로 자기 실력 하나로 승승장구합니다. 요직을 인터넷 찾아보시면 쭉 대단한 요직을 거쳤어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 차장이라는 이 요직을 지냈는데 아주 요직이죠. 아시다시피 그걸 하면 그냥 대법관이죠. 따놓은 당상인데 김형두 재판관은 대법관은 애석하게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복을 서울 고법부장판사로 벗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이 1차적으로 이제 꿈이 하나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을 김형두 재판관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좌파 진보 인사라는 오해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형두 재판관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그런 거지 호남 출신이지만 중도입니다. 철저히. 중도죠. 여야로부터 두루 그 평가를 받아서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를 했고 변론 과정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죠.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됐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법원장을 윤 대통령이 임명할 때 첫 번째 후보자가 이균용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윤 대통령하고 되게 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명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민주당이 워낙 거세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를 어떻게 대법원장 시키겠다는 거냐. 그래서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두 번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려한 사람이 바로 이 김형두 재판관이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호남 출신인데 중도고 실력이 출중하니까 이분을 그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하면 윤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랬다가 결국은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됐느냐? 그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를 나온 조희대 씨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의 꿈이 좌절이 됐는데 이번에 무슨 얘기 들리냐면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했다는 건 아니고 김형두 재판관에게 헌재 소장 임명을 제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 복귀하게 되면 그 복귀의 전제가 뭡니까?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의 편에 서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 3이든 4대 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라고 확실해져 버리죠. 4대 4면은. 거래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그런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 심판 선고 때 4대 4가 나왔는데 그때는 김형두 이 재판관이 우파 편에 섰거든요. 그런 전력까지도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물론 확인은 안 됐어요. 다만 확인은 안 된 물론 거죠.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당이 했는데 안 받아줄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어느 점을 보고 있냐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요, 이 정치 지도는 대급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뿐만 아니고 대법원 선고까지 꼼짝없이 받아야 되고 조기 대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당연하죠. 그 격변. 그래서 한국 정치사 이 현재 국면에서 이재명이라는 큰 말 하나가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단일 대우를 그때도 유지할 수 있을까? 너무 이게 이제 어렵죠. 시나리오를 말씀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어도 저는 그 설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그래서 김형두 재판관이 지라시에 나온 이유는 이분이 그 이진숙 위원장의 판결 때 했던 것처럼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 정통법관들은 직위원 판사도 그렇고요. 절차상의 문제를 굉장히 꼼꼼히 따집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그러니까 이번 헌재 심판이 절차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심각하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 문제가 있는 데다가 내란죄 철회한 부분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어느 헌법학자든 간에 다 지적하고 그렇다 한다면은 본질적 것이 빼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을 받아와야 그것이 하자가 치유된다. 근데 그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선배님 말씀은 중요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사부재의도 어겼다. 마찬가지죠. 네. 12월 3일에 계엄을 하고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이제 12월 7일 날 1차 탄핵안이 이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만에 재상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부재. 내용은 뭐 무슨 그 한 줄 바꾼 게 있죠. 예, 뭐 북한 러시아와 친하고 이런 거 이건 빼면서 마치 포대가리한 것처럼 라벨만 갈았는데 그대로 올려서 통과시켰잖아요. 일사부재의도 어긋난 것이 아니냐,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형두 재판관 같은 분은 이걸 따져서 본질적인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 그건 기각이냐 아니 인용이냐를 따지는 것이고 이분은 그냥 이거는 불성립, 심판 불성립이 되니까 각하네요. 각하를 하겠다고 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지금 헌재 분위기가 초기에는 문영배 헌재 소장이 속도전을 낼 때는 당연히 인용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그렇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 기각에서 지금은 각하 쪽이 부상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82명의 그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는데도 각하예요, 그게. 각하해달라.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그 뭐 인용 기각을 따지기 이전에 내용 자체의 불성립,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 80%나 된다는 내란죄 철회, 일사부재의의 위반, 공소처의 수사권의 그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직위원 판사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검찰의 증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채택하면 신문 줘서 채택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그냥 문영배 소장 대행이 밀어붙였거든요. 밀어붙였죠. 그것도 심각한 절차적 흠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냥 그 정통 법관인 출신인 그 김영두 재판관은 이건 각하입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특히 김영두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또 정영식 재판관은 뭐 말할 정영식 것도 없고요. 예. 이런 분들이 저쪽에 인용 쪽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고등법원 이 부장판사를 해야 제대로 된 정통 법관입니다. 정통파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법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을 가지고 뭐 이력서 가지고 판사를 논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경력과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법연구회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법연구회가 그 전체 판사가 우리나라에 한 3,000명이 좀 넘는데 많이 잡아야 1%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소수의 그 옛날 말로 서클, 요새 말로 동아리인데 이 출신들이 지금 벌써 8명의 재판관 중에 확실한 사람이 3명이잖아요. 마흔역이 지금 대기 중인데 마흔역까지 오면 4명인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또 그 문영배 소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는데 그때 쓴 글을 보면 나는 아마 우리법연구회 이 좌파 모임 아닙니까? 여기서도 맨 왼쪽에 있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쓴 글이 그래요. 그렇죠. 극좌파란 얘기입니다. 자기는. 예. 그런데 마흔역은 또 누굽니까? 인천 사회주의 그 해서 인민노련이라고. 그게 그게 이제 북한의 인민하고는 다른 거지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고 그 노동운동을 오래 같이 하고 알았던 김문수 장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제가 무슨 특정 이념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경력을 보면요. 이 사실 일천합니다. 정계선 그 전 서부지방법원장. 이제 이분이 왜 또 말이 많이 납니까? 그 유명한 서부지방법원장을 이 헌재 재판관 하기 직전에 했지 않습니까? 영장 쇼핑에 그 진원지로 지목되는.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도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분들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인용이었다. 묻지마 인용파예요. 그냥 원래 인용이고 1년 뒤에 해도 인용이고 2년 뒤에 해도 인용이다.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 김영두 재판관의 그 아까 이력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호남인데 중도 중에 중도입니다. 정통 법관이고 이분이 만약에 그 사설정보지의 정보대로 또 일부 취재대로 각하 쪽에 만약에 기울었다면 그래서 거구장 모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재명 대표 광주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18일 날 광주 가서 뭐 그 피켓 시위 도중에 숨진 분 이해가 되네요. 조문하고 예. 장외 집회 가서 장외 집회 왜 안 나갔었잖아요. 무슨 러시아제 밀수권총으로 쏴죽이려고 한다는 그 황당한 제보에 그래서 방탄복 입고 지금도 다닌다고 그러기는 네, 해요. 그래서 이제 납작 안 나오다가 워낙 심각하니까 심각한 상황이 된 광주는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거기서 결정 나서 광주로 간 것이고 광주는 뭐 텃밭 중에 텃밭이니까 아무 문제 없었고요. 올라와서 오늘 아침에는 광화문에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까지 하면서 최상목 대행 보고 최상목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발상을 입으로 말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니까 급하기는 어지간히 급하다. 지금 시쳇말로 좀 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헌재 내부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우리 박앵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두 재판관도 중도는 중도지만 이른바 기각을 넘어서 각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또 각하가 하나는 쉽지 않습니까? 예, 각하가. 인용파에서도 정계선 재판관이 이 인용해서요. 예. 네, 정계선 재판관이 그 학력고사 수석에다가 아주 또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어서 총망받는 그런 재판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여성 3인방이지 않습니까? 예. 인용에는. 네. 이분이 인용 쪽의 논리를 거의 제공을 해서 토론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걸 이 기각파 쪽에 김복형 재판관이
더 아주 정교한 논리로 반박을 해갖고 두 분 사이 특히 여성들이 그러니까 논쟁이 붙으면 아주 불꽃을 튀지 않습니까? 여인천하란 말이 그래서 나오고요. 이 두 그래서 분의 그 논리 대결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쟁점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 됐다는 그런 설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 지금 끝났다고 하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쟁점 정리가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쟁점 정리를 지금 위헌 위법성 중에 중요한 게 그 국무회의, 네. 포고령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헌재의 이 심판을 초식에 동원하고 말도 안 되는 증거, 홍장원 메모, 곽사령관의 진술 번복도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속도전을 하다가 이게 목에 딱 걸린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1차적으로 헌재에서 이 쟁점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초기에 인용적이 다수라는 그런 설이 깨지면서 지금은 기각을 넘어서 각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요. 이게 이제 문영배 소장 대행은 그 사법연수원의 이재명 대표와 이 동기인데 같이 그 중앙대 법대 2년 선배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사석에서든 뭐 형님 동생 한다는 뭐 고시원 위아래층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하고 그 문영배는 정말 친구다. 예, 그렇다고. 술자리 친구. 그러다 이제 좀 뭐 사실 확인이 안 된 게 모친상 조문도 갔다. 이게 이제 좀 약간 그게 했는데 입증이 안 되잖아요. 5년 전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친하기 때문에 저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거구장 모임, 그제 거구장 모임에서 본인이 아는 거를 좀 많이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야, 나도 이 헌재에서 좀 들은 정보가 있는데 이 큰일 나게 생겼다. 아니 또 정계선 재판관이 그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가 그 소추인단 공동 대표죠. 김희수 예. 소추인단 변호사 상하관계. 공감 예. 그 법무법인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관계 속에서 아무래도 그럼요.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비화폰, 세컨드폰 얘기를 했습니다. 8대의 세컨드폰을 다 나눠줬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그러니까 법인폰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는 그거 지급받아 썼는데 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가는 그 세컨드폰은요, 법인폰은 비화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돈을 요금을 또 다 내주기도 하지만 이거 추적이 안 돼요. 예. 이 전화기를 다 한 대씩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설 전화, 자기 개인 전화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로 통화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했겠죠. 무슨 콩클라베처럼 한다고 해서 진짜 교황 선출은 밖으로 못 나오지만 이분들 나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출퇴근 시간만 달리 다 통화합니다. 누구랑 통화하겠습니까? 이미 헌재의 내부 분위기는요, 그 기자들이 하는 말대로 다 풀이 돼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에 더 정보가 많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뭐 너무 명백하죠. 자명하죠. 이제 이쪽 채널에서 이제 많이들 정보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영식 재판관의 이제 부인의 이제 언니, 쉽게 말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제부죠. 예, 제부이고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처형이 박선영 진화 위원장 아닙니까? 진실화해위원회. 진화위원장, 진실화해위원장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에 임명해 준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언니 동생,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의 아내 되시는 분이 자매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궁금해서라도 좀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식사하고 그냥 일상 통화에서 최소한의 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용산의 지금 그 침묵, 용산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하세요? 구치소에서 읽던 성경을 지금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
자,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뭔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정상, 이분이 만약에 좀 있으면 인용되셔서 야인이 되십니다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평온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